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승달이 떠 있는데 올해 추석에 보름달이 환하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읽는 토끼TV 오늘 읽을 책은 2019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페터 한트케의 개인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터 한트케 1942년생이시고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소설가, 희곡가, 번역가, 시인, 필름 제작자, 스크린라이터 많습니다. 다방면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낸 그런 작가다. 경력의 정점은 역시 2019년 노벨 문학상입니다. 상을 수여하면서 준 이유로 주변부와 개별성, 인간 경험, 한 개인의 주변성과 개별성에 주목해서 탐구해서 창의적인 언어로 표현했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읽은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소설이 이번이 처음이고, 관객 모독이라는 작품 대충 봤고, 그리고 세잔의 상 제가 이 채널 열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작품이 있고, 그래서 아직 저한테는 조금 신비로운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분들 도움을 얻어서 이 작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모독을 번역하신 분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1965년에 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4학년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장편 소설 말벌들이라는 소설을 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이 꽤나 실험적이고 유명한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소설을 중심으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객 모독인데 말벌들이라는 소설은 조금 그렇게 반향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고 출판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희곡을 써야 한다. 그 권유로 쓴 작품이 관객 모독입니다. 굉장히 좀 실험적인 그런 작품이죠. 우리한테도 귀에 익숙한 그런 작품인데 이게 이제 대성공을 거두면서 작가로서의 길을 좀 보장받으면서 자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은 Offending the Audience. offend 한다. 재미네요. 현대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평 프로그램을 20대 때 진행했고 이때 100여 권이 넘는 현대문학을 공부했다. 자, 70년대 페터 한트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가의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이 작가가 어떻게 변화해 갔나 이걸 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1970년대 분위기가 물씬 나죠. 그리고 이 사진이 좀 약간 재밌는 게 오늘 소개할 소설의 그 분위기, 주인공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연상시키는 그런 사진이다. 재밌습니다. 이제 이분은 소위 말하는 어려운 작품, 난해한 작품을 쓰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소시르의 언어 이론과 러시아의 형식주의, 1960년대 나온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롤랑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구조주의, 그리고 알랭 로브그리에가 주도했던 누보 로만, 요거를 다 합쳤다고 합니다. 어, 그 당시에 상당히 앞서 나가던 문학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작품 활동을 했다. 자신의 작품에 이런 문의 이론들을 투영하려고 했다. 요 네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소실의 언어 이론,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조주의, 누보로마. 좋은 건 잘 썼는데 아방가르드 실험주의 소설,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전이라는 뜻이죠. 부대, 전투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전위대, 전위부대, 돌격대, 독일어로는 돌격대. 이게 독일어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방가르드 자체가. 뭐 다다이즘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죠. 그런 의미하고 60년대 한참 소설에 대한 실험주의가, 특히 누보로망을 중심으로 실험주의가 있는데, 이런 걸 합쳐서 아방가르드 실험주의. 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약간 지끈거리긴 하는데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2025년에서 이 시기를 돌아다 보면 이게 옛 이야기다. 옛날 유행이다. 영어로 올드 패션이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앞으로 지금 읽을 책, 우리가 오늘 읽어볼 책에 뭐 이런 문의 이론 상관없이 그냥 소설적 재미로만 읽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페터 한트케가 유명해진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자신이 이제 20대죠. 첫 소설을 발표하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한참 시작하려고 하던 67년 즈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독일 문단계를 이끌던 그룹을 47 그룹이라고 한답니다. 포스트워 전후 세대들 작가들이죠. 나치즘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학 풍토를 주도했던 그룹 47 그룹이라는데, 사진에 보이시죠? 이 그룹을 비판하면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페터 한트케가 찾아갔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제일 앞에 보이는, 왼쪽에 제일 앞에 코스튬을 기르신 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전후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이름 한번 보실까요? 이름 읽기가 좀 어렵죠? 독일어라서 음나우트 붙어 있고, 권터그라스입니다. 권터그라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유명한 작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성공해서 양철북입니다. 이 양철북을 제가 20대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 자체가 워낙 센세이션해서 당시에 많이 회자되었던, 그래서 이제 페터 한트케가 이런 곤터 그라스가 주도하는 47 그룹을 공격하면서 신 리얼리즘, 사실주의, 이런 풍토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약간 내용을 조금 보면 페터 한트케가 주목했던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언어. 그래서 문학이란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언어로 서술된 사물들, 이야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거부했다 그러고, 그런 탓인지 몰라도 이 47 그룹은 1967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한트케의 공격의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역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자, 안정혁이라는 분인데, 오늘 읽을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를 번역하신 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학의 존재의 근거는 언어 그 자체이지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에 있지 않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언어 그 자체, 내재해 있다. 다른 사물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서독의 신사실주의나 참여문화적 앙가주망, 60년대에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했던 그 앙가주망 문학의 내용들을 비판했던 거죠. 그렇다면 페터 한트케의 문학은 어떻게 흘렀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어 자체에 주목하면서 소설에서 정기적 요소나 심리 묘사를 버리겠다. 그리고 오히려 문학의 형식적 요소에만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 사실 형식주의가 책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반면에 작가들은 이 형식주의에 굉장히 매달리죠. 그래서 이 형식주의가 뭔가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줄리언 반스의 그 시대의 소음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쇼스타코비치라는 음악가, 작곡가가 러시아의 리얼리즘, 사회적 리얼리즘을 거부하면서 이 형식주의에 매달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음 추천드립니다. 형식주의에 대한 이해. 자, 그런데 1960년대에 러시아 형식주의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페터 한트케는 더 많이 얹습니다. 프랑스 구조주의, 롤랑 바르트 아까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대체적으로 언어 철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위트겐슈타인 하면 꼭 따라와야 되는 말. 뭐 우리가 위트겐슈타인의 논문을 읽을 능력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죠? 이런 언어 철학을 이제 가져왔다. 흥미로운 지점은 위트겐슈타인도 오스트리아인이다. 그리고 페터 한트케도 오스트리아인이다. 라는 지점을 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 이런 책들 논리 철학 논고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어렵기로 유명한 책인데 이걸 이제 풀어서 쓴 책들이죠. 이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0년대까지 페터 한트케가 이런 실험주의에 기반한 아방가르드 난해한 작품들을 주창했는데 70년대 들어오면 바뀝니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히려 전통적 서사 기법으로 빨리 바꿨습니다. 계속 47 그룹들을 맹공격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는데 또 자기가 이제 30살 42년생이니까 70년대 들어오면 30대 들어오죠. 이때는 다시 이 약간 이런 심리적인 또 정기적인 요소들 전통적 서사 기법으로 전환했다. 뭐 바꿀 수 있죠. 흐름이 유행이 바뀌는데 옷에도 패션에도 흐름이 있듯이 문학에서도 소설 내에서도 이 서사 기법이 바뀌는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한테는 독특한 문화적 에토스가 있다.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 부를 만한 문화적 에토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토스란 라틴어인데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의 고유한 성품, 신뢰성, 성실함, 카리스마,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현학적인
어휘들을 많이 구사하죠. 그래서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문학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터 안트케는 문학 외적인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 참여, 정치 발전적 참여적 발언. 요게 이제 안가주망이잖아요. 아까 47그룹 자기 선배들한테 이 안가주망 참여 문학을 비판하더니 또 자기가 좀 7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자기도 똑같이 한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작품이 1972년에 발표됐다. 그럼 약간 자신이 주도했던 그 60년대 실험주의 소설과 70년대에 바뀌는 전통적 서사기법으로 들어가는 방식, 요 두 가지의 경계에 있는 시점이잖아요. 1972년. 그의 문학의 이 경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60년대 자신이 계속 고수하던 아방가르드적 실험주의와 또 전통적인 서사기법 흐름들, 특히 인물에 대한 내면에 대한 심리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다라는 기반 하에 이 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hort Letter, Long Farewell, 짧은 편지, 긴 이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와 있죠?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영어 제목이 더 간결하게 잘 들어온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아는데 1부가 짧은 편지, 2부가 긴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만 써도 되는데 좀 멋있게 이제 그린 거죠. 뭐 출판사에서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지형도가 바뀌면서 나오는 특히나 자아의 심층 구조, 실존적 감정 상태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소설이다. 여기를 주목해서 이 소설을 읽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이 소설 70년대 들어오면 이제 페터 안트케는 이제 아방가르드 실험주의 소설을 쓰는 작가에서 우울한 나르시스트, 상아탑 거주자 뭐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비염이 좀 심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긴 머리를 하고 있던 페터 안트케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머리를 예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안경, 약간 색깔이 들어간, 역시 이런 사진들을 보면 페터 안트케가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인가? 흐름에, 이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인가? 민감할 뿐만 아니라 유행을 주도하려고 했다.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소설에서 역자가 이렇게 이 소설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굉장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소설을 읽는 방식. 자아가 경험하는 사실, 리얼리즘이죠. 사실과 픽션, 허구가 만났다. 그래서 이 소설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이 사실과 허구가 뭉뚱그려지는, 사실 뭐 이게 전통적인 소설 기법입니다. 어떤 작가가 소설을 쓸 때 현실을 항상 바탕에 두죠. 그 현실 속에서 작가 특유의 상상력을 가져와서 그 픽션, 허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만 한 소리이긴 한데 좀 멋있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계 상황과 환상과 허구의 층위가 있다.
자, 이런 걸 아시고 요 사진도 굉장히 좀 이미지가 확 들어옵니다. 페터 한트케의 젊은 시절의 모습.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마 자신의 책을 낭독하는 것 같죠? 그런 모습들, 뭔가 느낌이 오는. 그리고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 긴 이별을 위한 짧은 소설의 주인공과 굉장히 닮아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텍스트를 읽을 건데, 어, 전통적 형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통적 형식을 취했다. 말장난이죠. 약간. 이 소설에서는 여러 상호 텍스트성 그 작품들이 나오는데 참고할 작품들. 안톤 라이저와 녹색의 하인리라는 두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훨씬 더 이 소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가가 계속 언급합니다. 특히 녹색의 하인리를. 근데 뭐 이게 찾아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둘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 책을 안 읽어도 충분히 또 이 책의 매력을 낼 수 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안톤 라이저와 녹색의 하인이 어, 절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색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편지, 1부는 짧은 편지, 2부는 긴 이별. 그런데 오늘은 제가 1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음, 어, 꼭 스포일러는 아닌데 그래도 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부만, 아직 지금 비교적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라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전편을 다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부만, 반만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제퍼슨가는 프로비던스에 있는 한적한 거리다. 짧은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던스는 어딜까 찾아보니 여기입니다. 미국 동부의 가장 작은 주, 동부에 있는 미국에서 아마 이게 가장 작은 주일 겁니다. 크기로.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이고, 여기 프로비던스라는 큰 도시가 보이시죠? 빨간 지점. 여기를 지금 우리 주인공이 왔다. 그래서 이 소설은 약간 로드 무비 같이 이 장소를 옮겨 다니는,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읽으면 훨씬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 프로비던스라는 도시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도시가 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부촌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 그리고 독일에서 저쪽 대서양 건너 독일에서 넘어왔다. 참 오스트리아 분이죠. 유럽에서 넘어왔을 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나. 자, 제퍼슨가를 따라 여기저기 가다 보면 너도 밤나무와 단풍나무가 서 있는 작은 광장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광장 가운데 하나인 웨일랜드 스퀘어에는 영국 농가풍의 거대한 건물인 웨일런드 매너 호텔이 있다. 장소에 대한 묘사를 꽤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로비던스 도시에 웨일런드 스퀘어가 떡하니 있습니다. 여기 교차로인데 이쪽이 웨일런드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웨일런드 매너 호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웨일런드 매너 아파트입니다. 그냥 레지던스 아파트로 변했고 호텔이 아니고. 근데 과거 건물 형태만 보면 똑같죠. 지금 보면 거대한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건물이고 그래서 이 건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호텔 건물 같은 느낌의, 그리고 오래됐죠. 지금 이게 70년대의 상황이다. 72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기는 시간적 배경 4월 말경, 호텔의 문지기가 열쇠 하나와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이 편지가 짧고 간명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바로 짧은 편지다. 편지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보겠습니다. 나는 뉴욕에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요. 만나봐야 그다지 좋은 일이 있을성 싶지 않으니까. 궁금해집니다. 이게 누구한테 왔냐? 자신의 아내인 유디트란 이름의 여성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지금 주인공 남자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나라는 주인공 남자가 유디트라는 아내를 찾아다니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쫓깁니다. 누구한테? 유디트한테. 그래서 그게 약간 엉망진창이다. 개연성 없이 전위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전위성, 실험성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부는 다루진 않을 텐데 2부 쪽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개연성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뭐 하는 거지? 장난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설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작품이다. 의도적으로 썼다? 전위적인 것으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독자들의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 개연성 떨어지는 소설적 구조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이. 그래서 뭐 효과가 나쁘진 않다. 자, 회상해 보건대 나는 마치 세상의 빛을 처음 봤을 때처럼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짧은 편지를 받고, 아내가 나한테 보낸 편지를 받고, 중요한 지점은 회상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인공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한다. 이 트라우마를,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 그래서 약간 성장 소설로 간다라고 이 번역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뭐 어느 정도 동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성장 소설이라고 봐야 되나? 라는 것에는 약간 의문표가 남는다. 당대에 유행했던 그런 실험주의 쪽에 더 가깝지 않나? 블랙 코미디를 노린. 자, 침대 옆 협탁에서 이제 뉴욕에 있는 델모니코 호텔로 전화를 겁니다. 혹시 그 유디트가 거기 있지 않을까? 여러 곳에 전화를 거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디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적이 기반입니다. 앉은 채 외투를 벗고는 여행자 수표를 세어보았다. 3,000달러나 되는 돈을 여기서 어떻게 다 써버리지? 나는 자문해 보았다. 문득 이 많은 돈을 최대한 무의도식하면서 써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주인공 남자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돈이 꽤 있죠. 70년대에 3,000달러나 되는 여행자 수표를 끊어서 미국까지 왔다. 돈이 꽤 있다. 적어도 3천만 원 넘을 것 같고 지금 시세로 10배는 넘겠죠? 정확한 모르겠는데 무의도식하면서 써버리고 싶다? 흥미롭습니다. 돈이 충분히 있다. 그런 지점도 이 소설을 읽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 시기에 페터 한트케의 모습이 어땠을까 찾아봤더니 꽤나 흥미로운 모습, 그리고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배우
아마 연극 배우겠죠? 라는 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 이 소설을 쓰는데 영향을 줬나? 제가 그냥 의문을 갖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해 보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해이고, 제가 그냥 추리를 해보는 것이다. 흥미롭죠? 사진에 보면. 꽤나 동물, 관객 모독이 성공해서, 작가로서의 길이 열렸다. 돈도 꽤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독일권 또 유럽에 꽤나 이름이 알려진 작가였다. 젊고 유능한. 자, 그래서 이제 로스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라는 도시에서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F. 스캇 피츠제럴드를 떠올리며 44번가에 있는 엘곤킨 호텔의 방 하나를 부탁했다. 그곳은 그가 자주 찾았던 호텔이었고 나는 얼마 전에 그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었다. 마침 방 하나가 비어 있었다. 뉴욕에 가서 유디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내를 어디서 묵지? 돈은 많고 그래서 스캇 피츠제럴드가 머물렀던 좋아했던 호텔에 가볼까? 이런 지점들이 이 소설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상호 텍스트성도 같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엘곤킨 호텔을 검색해 보니 이런 호텔이랍니다. 되게 럭셔리해 보이죠? 미국의 호텔, 특히 뉴욕에 있는 호텔들은 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호텔이 비쌉니다. 그죠? 여기도 상당히 비쌀 것 같고 전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약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도 떠올리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소설에. 그리고 개츠비를 떠올릴 때, 우린 개츠비는 대체적으로 한국 독자들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페터 한트케가 읽어내는 개츠비와 내가 나 자신이 읽는 위대한 개츠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재밌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지만 그만큼 수치심도 느꼈다. 요거 지점 수치심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말하자면 여자의 사랑행위가 노골적이고 대담해질수록 개츠비의 히로인이 누구지? 데이지입니다. 그죠? 데이지의 사랑행위가 노골적이고 대담해질수록 개츠비도 더욱더 비겁하게 행동했다. 개츠비의 행동이 비겁했나?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유디트에 한번 옮겨 봅니다. 적어도 유디트에 대한 나의 감정과 관련해서는 난 겁쟁이야. 나는 그녀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늘 주저해왔지. 여하튼 일종의 소심함의 표현임이 분명해. 위대한 개츠비는 예의를 아는 인간이었어. 나도 그처럼 정정하면서 동시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법을 좀 터득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 페터 한트케라는 작가의 1인칭 화자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다. 욕조에 들어가서 이제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물을 빼면서 갑자기 이 주인공 화자가 마스터베이션에 돌입합니다. 요거는 또 무슨 상징일까? 요것도 한번 추적해 볼 만합니다. 아내를 추적해서 뒤쫓아가려고 마음먹은 29으로 나옵니다. 29살의 이 청년이 그 욕망, 성적 욕망이 몇 번 이 소설에서 언급되는데 이건 또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다. 자, 그리고 이제
개츠비가 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게 재밌는 게 개츠비가 나의 입장이라면 다정함과 관심 어린 배려, 명랑함과 행복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제 개츠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참 재밌는 게 위대한 개츠비는 우리 20세기 문학사에서 개츠비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호한 상징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많고 성공했음에도 어떻게 한 여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순수하게 접근할까? 개츠비가 돈을 모은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주나 뭐 이런 범죄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많은 부를 모았는데 데이지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순수하고 신사적인 모습으로 그 사랑을 열정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지금 페터 한트케가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지점은 1942년생이라고 그랬죠. 페터 한트케가. 이 42년대에 태어난 작가들이 유독 또 이 스캇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을 좋아한다. 49년생 무라카미 하루키. 뭐 대체적으로 많죠. 이언 맥큐언, 줄리안 반스 이런 작가들이 다 위대한 개츠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위대한 개츠비는 피츠제럴드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 500부를 찍고 다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당대에서 대단히 무시받았던 불운한 작품이었다라는 거죠. 사후에 그 작품의 진가가 알려졌다. 개츠비를 쓰고 계속된 실패를 못 이겨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다가 아내의 불행한 죽음도 있죠. 그렇게 그냥 이른 나이에 죽은 작가가 피츠제럴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자, 주인공이 호텔 지하 미용실 바에서 술을 막 먹다가 옆에서 주사위 놀이를 하는 사람들과 우연히 어울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사위 컵을 치워보니 주사위가 한 개만 빼고 모두 멈춰서 있었다. 술잔에 넣고 이렇게 주사위를 돌리고 탁 놓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 올렸는데 다른 건 다 떨어졌는데 한 주사위만 계속 돌고 있다. 술잔 사이로 아직 주사위 한 개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언뜻 보이더니 곧 사라져 버렸다. 비록 잠깐이긴 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내게 너무도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때 그 숫자가 진짜 나올 것 같았다. 굉장히 단순한 한 주사위 놀이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죠. 이걸 지금 알레고리화 시켰는데 재밌습니다. 아, 돌고 있구나. 저 숫자가 나오면 내가 이기는데, 내가 승리하는데, 내게 행운이 찾아오는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문장을 새로운 한 철학적인 사유로 옮겨갑니다.
이런 지점들이 패턴 특혜가 굉장히 잘하는 지점이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때란 단순히 미래나 과거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미리 생각해 보았거나 돌이켜 보았던 시간들과의 속성상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의미했다. 내게는 다른 시간에 대한 매우 절실한 감정이 일었다. 또한 그 다른 시간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으며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의식 상태와는 다를 테니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 또한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었다.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지금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제가 최근에 올렸던 Everything Everywhere 뭐였죠? 아무튼 그 영화에서 나왔던 이야기 양자의 중첩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 어떻게 70년대에 이런 소설을 썼지? 라고 저는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죠. 그런 기대, 희망. 이게 패러럴 유니버스, 평행 우주, 다세계, 매니 월스, 멀티버스, 다중 우주 이런 공간에 대한 확장, 사유의 확장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패턴 특혜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촉이 빠른 작가다. 감각적으로 뛰어난 작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협탁기에서 성경을 읽는 장면입니다. 유디트.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유디트라고 했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 장군인 홀로페르네스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유대인 여성 유디트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장군의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누가 그랬다? 카라바조. 16세기에. 그리고 구스타프 크림트, 오스트리아 작가죠. 화가도 여기에 대한 그림이 있고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자, 요 장면을 떠올린다. 이게 이제 2부에 유디트가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어집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내를 이 화자가 쫓고 있다가 나중에는 쫓기게 된다고 말했죠. 쫓기게 되면서 유디트가 권총을 들고 권총을 직접 발사하기도 합니다. 자신 화자를 향해서. 이게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왜 이렇게 썼는지, 이건 대체 뭐야? 헛웃음이 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60년대에 자신이 추구했던 전위적인 소설 이론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전형적인 현대 소설의 모습, 서사가 뭐가 중요해? 라는 태도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버스를 타고 이제 뉴 잉글랜드를 지나서 뉴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볼 수 있는 녹색의 하이니, 고트프리트 켈러. 그래서 독일 문화, 현대 문학을 보면 이 고트프리트 켈러라는 작가 이야기가 꽤나 나옵니다. 괴테와 더불어서. 참고하시고요. 이 책은 녹색의 하인이라는 이 소설은 예술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한테 클루, 실마리를 던져주죠. 예술을 지망하지만 또 화가로서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다. 요걸 보면 이제 이 작가인 주인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제 책인데요.
제가 올해 낸 책입니다. 독서 에세이인데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이 읽고 있는 좋은 책들 거기에는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줍니다. 지금 우리 이 기니베어를 위한 짧은 소설을 보면 세 권의 책이 보이죠. 앞에 소개했던 책과 녹색의 하인이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녹색의 하인이를 읽는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해서 제가 좋아하는 12명의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 책이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랬던 것은 페터 한트케가 현대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통한 작가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철저한 작가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에서 한 장면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장면들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어휘들을 배치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음울한 시면. 이 화자가 시면을 바라보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현대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 시면과 마주하느냐?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현대 소설의 화자들은 주인공들은 시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면에 빠지든지.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주인공들이 시면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현대소설은 진행된다. 신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사후에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이 깊은 절망감이 심연을 이루게 됩니다. 깊은 연못이잖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캄캄한 어둠만이 존재한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주인공이 현대소설의 주인공들입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루카치의 소설 이론입니다. 제가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흥미로운 건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12년에 한트케가 세르비아 오소독스 처치에 가입하게 된다. 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72년과 1972년과 2012년은 무려 4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한트케는 오소독스 세르비아 정교회의 회원이 된다. 종교에 기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연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느님이 밝혀주는 길이 있잖아요. 세상이 밝아졌는데. 자, 그래서 이 작가가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미주의적인 방식을 추구해가는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반동적으로 역사를 거슬러서 신에게 기이하는 요소들이 꽤나 많이 있다. 페터 한트케는 그런 작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보주의적인 생각들을 버리면서 오히려 반동적으로 역사를 거꾸러서 되돌아가는 그런 작가 경향성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죠. 자, 이 정도 하고 다시 소설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집으로 갈 때도 단순히 나는 집으로 갔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한 문장으로 써야 될 거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먼저 신발 밑바닥을 잘 문질러 닦았다. 문은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문을 다시 닫았다.
라고 하는 식이다. 자, 어떤 방식이 마음에 듭니까? 요즘은 99%가 위에 거, 나는 집으로 갔다.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이죠, 이거. 그리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추적을 하는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은 지금 밑에 있는 방식, 이렇게 너저분하게 줄줄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 소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의 실험주의 소설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어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이런 사실까지 내가 알아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과 부딪힌다. 자, 보시죠. 자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는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겪었던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까지도 마치 위대한 경험담이라도 되는 듯 구구절절 열거해야 마땅하다고 믿었다. 자, 별 내용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도 현대 소설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트 안티케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시면, 화자가 바라보는 그 시면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을 마치 위대한 경험담이라도 되는 듯 쓰는 것. 이게 현대소설입니다.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 이러냐면, 자, 앞에 시면을 바라보는 이유가 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면, 현대에 들어오면 주인공이 아주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시면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주인공. 이들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쓰는 것. 이제는 영웅담이 사라지는 것. 이게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의 작가들은 영웅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에브리맨. 제가 며칠 전에 필리로스의 에브리맨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일, 다 자질구레한 일들입니다. 그냥 한 개인이 겪는. 이거를 쓰는 게 현대소설이다. 그래서 페트 안트케가 제가 좀 놀라는 지점은 32살에, 30살이죠? 72년이니까 30살에 발표한 소설에서 이 작가가 현대소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꿰뚫고 있었다. 라는 지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온갖 자질을 구제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소설설의 화자의 이동 동선입니다. 그렇게 나는 지금도 아메리카 애비뉴와 5번 애비뉴 그리고 메디슨 애비뉴를 가로질러 파크 애비뉴를 따라 걷고 있다. 그러다가 59번가에 다다르자 차양 아래로 들어가 회전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나는 델모니코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그냥 델모니코 호텔, 뉴욕의 델모니코 호텔로 들어갔다. 이러면 될 거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마치 영웅담이라도 되는 듯이 썼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고대 소설과 비교할 수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호모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 장군이 트로이 전쟁 10년을 끝내고 아티카라는 자신의 집, 아내가 기다리는 그 성으로 돌아가는 10년의 모험담을 그린 서사시가 오디세이아입니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이런 이 사이렌을 만나서 막 겪는 이런 경험, 모험담, 영웅담처럼 지금 우리는 현대소설의 나라는 주인공의 이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은 페트 안트케가 젊은 시절에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감각적으로
뛰어났다, 재능이 타고났다, 천재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좀 단언하는 게 어쩌면 경솔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두 작품밖에 안 봤거든요. 경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건 페터 한트케는 작가로 태어난 사람이다. 자, 좀 재밌는 거 보겠습니다.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심하다 그랬죠? 재밌습니다. 스누피 만화를 엮어놓은 몇 권의 모음집을 읽고 난 후 밤에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스누피? 70년대, 80년대 유명한 어떤 영화죠. 근데 이게 왜 악몽이 되지? 스누피가, 이 귀여운 강아지가 왜 악몽에 등장하는 거지?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습니다. 보겠습니다. 꿈들이 죄다 4개 단위의 영상으로 끊어지고는 다시 4개 단위의 영상으로 된 새로운 꿈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굉장히 재미지 않습니까? 꿈을 4컷으로 꾼다? 스누피 때문에. 형식에 주목했겠죠. 그 안에 내용이 아니고. 독특합니다. 자, 이제는 셀프 카페테리아에 막 거리를 쏘다니다가 맥주를 마시면서 거리를 엿보는 겁니다. 훔쳐보기. 현대소설의 기본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가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여자의 가슴이 지금처럼 그렇게 예뻐 보이고 또 그렇게 유혹적으로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나는 즐거웠다. 요 뒷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펜타 한트케가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거, 감각적으로 쓰는 작가다. 한 여자가 가게 입구에 서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그녀에게로 다가가고 싶은 강한 욕망이 꿈틀거림을 느끼고는 나 스스로 깜짝 놀랐다. 지금 내가 그녀와 대체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한낱 무책임한 집 밖에 더 하겠는가? 앞서 거의 1장에 가까운 부분에서 마스터베이션을, 자위행위를 하면서 욕망을 그래도 가지고 있죠? 뭐 억눌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거리의 한 여자를 보면서 욕망을 느끼는 장면. 이 작가의 사유와 욕망을 따라서 읽는 소설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와중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 아니던가. 밖으로 나가 거리에 서니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 쓸쓸함을 표현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린다 그랬죠. 페타 한트케의 소년기의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생겼다? 귀엽다? 요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나는 자연히 우리를 어떤 것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연은 나를 압박하는 존재였고 적어도 어딘가 모르게 나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논두렁, 과일나무들, 그리고 목초지 등은 내게 불쾌감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존재들이었다. 야, 이런 지점은 저는 솔직히 시골 출신이 아니어서 도시에서만 자라서 잘 모릅니다. 이런 느낌을.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음, 시골에 가서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쾌감을 던져준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트케는 1942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소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한트케는 슬로베니아 태생으로 노년의 건강 악화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비관하여 51살에 자살했다. 엄마가 51살에 자살했다. 기억하시고요. 한트케의 아버지와 계부인 브루노 한트케는 전쟁 중 독일 병사들이었다. 자, 42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태어났다. 아버지들?
헷갈리시죠? 독일 병사들이었다. 한트케의 어머니는 한트케의 생부와 사랑에 빠졌으나 그는 이미 유부남이었다. 사생활을 낳게 할 수 없다는 집안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러던 중 그녀에게 강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던 하사관 브루노 한트케가 그 모든 조건을 감수하면서 그녀와 결혼식을 올린다. 자, 이해되셨죠? 그의 예사롭지 않은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불행을 갖고 태어났다. 아버지와 생부와 만나지 못하고, 계부 한트케라는 브루노 한트케. 그래서 한트케죠. 어, 얘 손에 자라게 되었고, 이런 지점들은, 개인으로는, 개인인, 개인인 한트케로서는 불행했겠지만, 작가 한트케로서는 안성맞춤입니다. 좀 잔인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작가의 첫 번째 조건, 해밍웨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는 것이다. 거기에 딱 떨어진다. 자, 어린 시절의 페터 한트케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 조금 읽을 수 있는 사진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소설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나는 펜실베니아 역으로 가서 필라델피아행 센트럴 레일웨이 열차에 올랐다. 그래서 제가 앞 서두에 이 소설은 로드무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도를 펼치고 읽으면 이 소설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진다. 자,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로드 아일랜드의 프라비던스. 그러면서 이쪽을 지나서 뉴욕으로 왔다. 그죠? 뉴욕 맨하탄에 왔다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를 지나서 오하이오, 인디애나, 맞죠? 인디애나. 그리고 일리노이, 미조리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미조리 주에서 미시시피 강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자기 동행하던 자와 떨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쭉 저 서부 건너편인 아리조나로 건너가 버립니다. 아리조나로 건너가서 다시 오레곤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자, 그러면 동부에서 서부까지 전체 미국을 여행하는 이런 로드무비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행이 있다 그랬죠. 클레어 메디슨, 실질적인 이 소설의 여주인공 같은 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소개만 하는 것으로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 자, 클레어 메디슨의 딸 베네딕슨이었나요? 그 어린 아이와의 세 명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장면들. 요 장면 너무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죠. 주인공의 불안감을 희화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를. 나는 방 안에 불을 껐다. 아침 무렵 누군가가 찰싹찰싹하고 손뼉을 쳐대는 통에 나는 예! 하고 소리치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창턱에 앉아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푸드덕 하고 날아가는 소리였다. 재밌습니다. 이 친구가 느끼는 공포, 불안감. 자, 페터 한트케는 젊은 시절에 그 관객 모독이라는 희곡으로 성공했던 것인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디셀도르프, 베를린, 그리고 파리 같은 곳에서도 살았고 또 미국 2년 동안 또 살았고 다시 찰스부르크에서 돌아왔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지금 이제 노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사진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왜 하필 미국인가?'라는 문제가 이 소설 속에서 좀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도 넘어가죠.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과 연관은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기도 하고, 유디트와의 관계, 이 아내를 뒤쫓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쫓아서 그러다가 쫓다가 왜 쫓기는가? 한번 이 미스터리를 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의 패턴, 앞에 보여줬던 그 노년의 모습과 이런 것들 잘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작가에 대해서만 조금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요런 장면들, 식탁에 지금 다리를 꼬우고 앉아 있는 패턴, 어떤 느낌이 드세요? 60년대 뭐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실험주의 소설을 썼다가 70년대에 다시 전통적인 서사 기법을 동원했다가 현대 소설이라는 그 장르를 굉장히 깊이 탐구하다가 2000 왜 갑자기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구질구질한 일상들은 길게 나열했다가 아주 중요한 그 클레어라는 여주인공과 잠자리를 하는 모습에서는 두 문장으로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나는 그 즉시 잠든 클레어의 몸속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시 잠들었다. 이 두 문장이 끝입니다. 이런 장면도 상당히 재밌고요. 뉴욕 타임즈에 올라온 사설입니다. 오피니언. 여기에 재밌는 기사가 보이는데, 페터 한트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작가다. 흥미롭죠? 자, 피터 한트케가 유고 연방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촉발시켜 내전을 주도하고 인종 청소를 자행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옹호했다. 인종 청소했던 그 유명한, 그는 2006년 밀로세비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밀로세비치는 영웅이 아닌 비극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연설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코소보 내전 당시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르비아가, 어머니가 세르비아계라는 거,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바로 옆에 있죠. 1차 세계대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오스트리아, 세르비아의 그런 유대 반목 갈등 이런 거 있는데, 이 작가가 세르비아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세르비아 정교회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세르비아의 잘못된 정책을 옹호했다라는 것,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 안가주망으로 들어가서 정치 참여를 7, 80년대 진보적인 것들을 활발히 하다가 2000년대에 갑자기 이 20세기 말에는 대단히 보수적인 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작가론을 할 만큼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추적하면서 이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것, 이런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노벨위원회는 이 작가한테 이런 역사의 흐름에 거꾸로 흘러간 이 작가에게 굳이 노벨문학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었을까? 그럼 노벨위원회의 그 사람들도 약간 반동적인 인물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일부 짧은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이별, 이제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존 포드 감독을 만나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데, 제가 앞서도 말을 드렸죠.
개연성이 떨어져서 완결성이 떨어진다. 소설이 불완전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서사적으로 꽉 짜여지지 않다. 자, 존 포드 감독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는 것, 답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장면이 대단히 희화적이고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되게 이상하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힌트만 좀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유디트 아내입니다.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요. 존 포드라는 감독, 서부극 감독이 묻습니다. 그 이야기에 꾸며내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겠지요? 예, 유디트가 대답했다.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신과 아내, 남편이죠. 지금 유디트가 이야기했으니까. 나와 아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다 사실이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거짓말이죠. 왜냐? 작가가 겪는 현실과 픽션이 뒤섞여 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처리했다. 이것도 하나의 블랙 코미디적인 상황들을 잘 그려냈다. 자, 그래서 자아가 경험하는 사실과 픽션의 심미적 화해가 중심 주제다라고 번역가가 이야기했고, 오늘 제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이 소설도 흥미롭지만 페터 한트케라는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행보가 제가 뜨문뜨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를 느낍니다. 작가로는 분명히 재능을 타고난 것 같은데 또 이 작가의 행보가 상당히 이 유행을 뒤따르는 처신, 좀 얄팍해 보이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에 가서 정치적 논쟁을 많이 일으키는 약간 반동적인 모습, 우파? 하여튼 그런 모습. 그런데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특이합니다. 제가 연보를 뒤져봤더니 작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다. 어, 그런데 이 작가가 또 개인의 개별성과 주변성을 테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책 읽는 토끼 TV 오늘 페터 한트케의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를 좀 부족하게나마 읽어봤습니다. 좀 더 읽으면서 페터 한트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말로 대신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